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외교사 강의입니다. 오늘은 8주차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8주차 내용은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국제관계의 모습을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그 유럽의 국제질서의 19세기 상황을 논의를 했었고요. 또 19세기 상황에서 독일이 통일하고 난 이후에 유럽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들의 결과물인 1차 세계대전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직전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1차 대전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1차 대전의 결과, 그 국제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1차 대전 직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차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의 국가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국가도 전쟁을 그렇게 원하고 있었는지 불확실한데, 또한 상대국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었던 시기였던 거죠. 18세기, 19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이 산업혁명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했지만 19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의 점차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죠. 그래서 유럽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는 인식이 유럽 내에 팽배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18년도에 슈팽글러라고 하는 학자가 서구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당시 유럽 사람들의 그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은 유럽 국가가 아닙니다. 영국은 섬나라이지만 유럽 내에 질서에 있었던 국가이지만, 미국은 멀리 대서양 넘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고, 또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영향으로부터 나중에 점차 벗어나서 이제 산업이 발전하고 또 정치도 발전하면서 강대국으로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또 1차 세전의 결과가 상당히 미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죠. 특히 미국 자본으로 1차 대전을 치렀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이 1차 대전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생각을 하면, 역할을 생각을 하면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시대가 끝나고 미국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신사적인 측면에서도 1차 세계대전은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유럽 국가들에게, 그리고 유럽 국민들에게 상당히 많이 미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국제관계 관점에서도, 외교사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20세기와 19세기를 비교를 하면서 긴 20세기와 긴 19세기와 짧은 20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19세기가 저물어들고 있다는 의미죠. 유럽의 세기라고 할 수 있었던 19세기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나고 20세기가 등장하고, 결국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어떤 새로운 질서가 이 시기에 잉태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가속화시킨 것이 그 1차 세계대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1차 세계대전 도중에 볼셰비즘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존의 러시아가 붕괴되고 소련이 등장을 하면서, 그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등장을 하면서 유럽의 그 지형도를 또다시 이제 바꿔놓은 부분들이 있었죠.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공포가 상당히 팽배해 있었고, 러시아에 의해서 나폴레옹 전쟁이 치러졌다라고 하는, 나폴레옹 전쟁 승리에 커다란 역할을 러시아가 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유럽인들이 상당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는 불금의 공포로, 라이드 스퀘어죠. 불금의 공포로 확산되고 전환되어서 확산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20세기 내내 이런 소련에 대한 공포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동북아에서도 1차 대전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그 1차 대전이 유럽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고, 물론 그 전 세계로 확대되긴 했지만, 전 세계로 1차 대전이 확대된 이유 자체가 19세기 유럽의 해외 팽창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과 관련된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다 보니까 유럽 내부, 특히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까지도, 즉 영국과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다른 식민지에서도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대전이 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도 동북아 지역에서 그 참여를 했죠. 그래서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1차 대전의 승전국으로서 일본이 당당하게 이렇게 국제사회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동북아 구도가 변한 것인데, 당시에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대한 관심을 이제 약화시키고, 이제 유럽으로 다시 관심을 다시 되돌렸죠. 왜냐하면 유럽 내부가 불안정하니까 유럽 바깥 세상에 그렇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죠. 그런 차원에서 그 1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중국을 진출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준 하늘이 도운 기회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럽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의 관심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일본이 보다 용이하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일본이 19세기 중반에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 메이지 유신 이후에 점진적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군사력도 발전시키면서 청나라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러시아와의 전쟁에 승리하고 마침내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대전 직전의 상황, 유럽의 구도를 보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의 대결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하고 난 다음에 비스마르크 시대에는 일정 부분 그러한 기존의 19세기 질서를 유지하려는 하는 노력을 했었는데, 비스마르크가 퇴위하고 난 다음에 빌헬름 2세 시대에는 본격적으로 독일이 팽창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펼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전쟁을 치르면서 제패하려고 하는 나폴레옹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 2차 대전 히틀러와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상당히 그 이전의 비스마르크 시대보다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러시아가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던 그런 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맺었고, 이러한 삼국 동맹에 대항하는 동맹으로서의 그 프랑스 러시아 동맹에 영국이 참여함으로써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대결하게 되는 이런 유럽의 구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당시 유럽의 질서가 불안정해지고 있고 위기로 치닫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특히 독일 장군 리만을 터키의 일군 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러시아가 자기네들의 관할권과 영향권이라고 생각했던 터키 지역에 독일이 개입하는 것을 보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반발을 하게 됐죠. 그만큼 점점 프랑스, 러시아, 영국에 대비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서로 이렇게 대결 국면으로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발칸반도에서 많이 진행이 되죠. 발칸 전쟁이 발생하고 또 그 진전 해결되는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그 대서양 너머도 상당히 우려 섞인 그런 시선으로 유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그런 광적인 군사주의를 염려를 했던 거죠. 당시 유럽 국가들은 상대방이 자기네들 침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상당한 군비 증강을 하고 있었죠. 어떤 다른 국가를 먼저 침략하겠다고 하려고 했던 생각보다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팽배하면서 군사주의적인 그런 움직임이 되게 강해졌는데,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로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미국이 하고 있었고, 영국 역시 섬나라이지만 유럽의 내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로서 유럽의 상황 전개를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죠. 특히 독일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해야지 러시아를 견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복합적인 생각인 것이죠. 러시아와 함께 하지만, 그렇지만 러시아를 견제함으로써 러시아를 통해서 독일을 견제할 수 있고 또 독일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는 이런 독특한 어떤 전략 구상을 영국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제 독일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진전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독일이 너무 취약하게 되는 독일이 붕괴되는 것도 유럽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은 잘 아시다시피 사라예보 사건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의 민족주의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황태자가 암살당하면 반드시 전쟁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의 트리거인데요.
황태자가 암살당하면서 그 기존의 이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어떤 적대감과 그런 그 위협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그것이 고조되어서 위기가 고조되어서 전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오스트리아는 당연히 세르비아를 위협을 하게 되겠죠. 세르비아를 위협을 하니까 이 세르비아의 후원국이었던 러시아가 또 오스트리아를 위협하게 되죠. 그러면 오스트리아는 그 오스트리아 후원국인 독일에게 가서 독일에게 이런 것들에게 문의를 하게 되죠. 그러한 오스트리아의 문의에 독일은 백지 위임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동맹국이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당시에 독일의 인식이 어떻냐면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 공격, 즉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한다면, 즉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에 의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당했으니까 오스트리아가 보복을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해서 세르비아를 공격하고 할 때 세르비아의 후원국인 러시아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당시 독일은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러한 사건은 사라예보 사건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서 그냥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이런 위기가 전 세계로 확장되지 않는데 만약에 러시아가 참전을 한다면 독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독일과 러시아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가게 되죠. 독일이 러시아와 대결을 하게 되면 또 러시아와 동맹국인 프랑스 그리고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러면 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실제 1차 대전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독일의 사라예보 사건에 대한 상황 인식은 방어적 조치의 성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독일이 본격적으로 침략주의적인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당시 사라예보 사건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의 참전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서 방어적인 조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확산되었다라는 거죠. 특히 독일은 상당한 그 딜레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오스트리아와 관련이 된 겁니다. 독일에게 남아있는 동맹국은 오스트리아밖에 없죠. 물론 이탈리아가 삼국 동맹에 가입했지만 나중에 1차 대전에서 다른 모습을 또 보였던 것이고요. 강력한 동맹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오스트리아가 그 자신들의 영향권인 발칸반도에서 일정한 행동을 취할 때마다 독일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전에 19세기부터 형성되어 왔던 독일과 러시아와의 어떤 경쟁 관계 그리고 발칸반도의 영향력을 위한 어떤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 문제에 그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죠. 당시 독일로서는 동맹국이 오스트리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립되고 있었던 독일의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동맹국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유럽의 국제 정치 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국의 상황 인식을 잠깐 살펴보면요. 독일은 따라서 분쟁이 국제화될 수 있고 영국은 최소한 중립을 지켜줄 것이라고 판단했죠.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군사적 충돌을 하게 되고 여기에 프랑스와 영국이 그 개입을 하게 된다면 이게 훨씬 더 커지는데 그렇지 않고 분쟁이 국제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또한 러시아와 프랑스는 아직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독일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독일의 민간 정치인들과 군부 사이에는 혼선이 있었던 것이죠. 정치인들은 전략적으로 보기에 영국이 중립을 보이기에 상당히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부는 상당히 공격적인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당시에 그 슐레펜 계획이라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슐레펜 계획을 통해서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간에 약간 인식의 차이와 그 주장의 차이가 있어서 혼선이 있었죠. 러시아는 세르비아 등 그 발칸반도에 있는 슬라브의 그런 어떤 동지국들을 후원을 해야 되는 후원국의 어떤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측면에서나 아니면 인종적인 측면에서나 러시아가 그리고 역사적인 측면에서도 러시아가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만약에 발칸반도에서 어떤 일들이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의해서 발생할 경우에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한 강경한 입장을 통해서 독일을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고조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시기였던 것이죠. 영국 같은 경우에 비슷하게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만 국한이 된다면 영국은 그냥 방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개입을 하면 그냥 방관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것은 그 유럽 전체 국제적 상황 전체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또한 영국에게도 커다란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영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당시에 영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개입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독일은 이 오스트리아와 그 세르비아 사이에서의 어떤 그 국제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독일은 영국이 참전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면 러시아도 참전을 하게 되고, 또한 독일이 개입을 하게 되니까 또 영국과 프랑스도 개입을 하게 됐다는 거죠. 프랑스는 동맹으로서 러시아에게 외교적 지원을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지원 의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동맹 체제 자체가 상당히 얽히면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어떤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대전의 발발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황태자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청년에게 암살당하는 것이 직접적인 트리거가 되죠.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전쟁의 발발은 1914년 8월 3일에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처음에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였는데 1차 대전이 발발을 한 것은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함으로써 시작이 됐다는 거죠. 좀 이상한 것이죠. 가령 이 사건의 연속적인 어떤 그 시퀀스를 생각을 해보면,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를 암살했으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응징을 하는 순서. 그러면 러시아가 오스트리아를 다시 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독일이 러시아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영국과 또 프랑스가 힘을 합쳐서 또 독일을 응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관계가 돼야 되는데, 흐름이 돼야 되는데, 전쟁의 시작은 독일의 프랑스 침공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즉 오스트리아 세르비아의 전쟁이 아니고 독일 프랑스 전쟁으로 1차 대전이 발발을 했다는 거죠. 자, 사라예보 사건의 당사국이 아닌 독일이 왜 프랑스의 전쟁을 전무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어떤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모습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독일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 프랑스도 참전을 하게 돼 있고 또 영국이 참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독일은 우선적으로 프랑스를 공격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프랑스의 전쟁 계획의 핵심적인 것이 슐리펜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독일은 서쪽으로는 프랑스와 국경을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양쪽 국가를 강대국을 동시에 견제하는데 동시에 그 양면전을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프랑스를 먼저 공격하고 프랑스를 섬멸한 이후에 러시아를 공격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슐리펜 계획입니다. 그 슐리펜 계획 이전에 그 몰트케라고 하는 장군이 양면전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비스마르크 시기에 몰트케 참모총장이 러시아를 먼저 공격하면서 프랑스에 대응을 하는 양면 전쟁을 구상을 했는데, 이건 사실 비스마르크 시기의 복잡한 동맹 구조 속에서 나타난 방어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먼저 침략을 할 경우에 러시아를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를 승리를 이끌고 그 다음에 프랑스를 공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 상당히 방어적인 성격이었는데, 그것을 슐리펜이 공격적인 차원의 양면전으로 구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1891년도에 즉 이제 그 비스마르크 퇴임하고 난 다음이죠. 슐리펜 참모총장이 몰트케 계획을 크게 변경해서 프랑스를 선제 공격하는 것으로 공격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먼저 공격을 하고 선제 공격을 하고 이제 러시아가 병력 소집을 해서 그 전쟁 준비를 할 때까지를 시간을 버는 거죠. 그 기간 동안 프랑스를 공격해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를 상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선제 공격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다는 거죠. 당시 슐리펜의 양면적 구상은 러시아의 군사 시설이 크게 개선되어 가지고 그 러시아군을 단시일에 괴멸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력 부대를 프랑스에 다시 투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라는, 즉 러시아와 먼저 전쟁을 시작을 하면 러시아와의 전쟁에 빠져서 프랑스와의 전쟁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프랑스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신속하게 공격적인 차원에서 이 전쟁 계획을 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6주일 이내에 프랑스를 붕괴시킨 다음에 주력 부대를 러시아에 투입을 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만약에 문제는 뭐냐면 6주일 내에 프랑스를 붕괴시키지 못한다면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전쟁 준비를 해서 그 동원령을 내려서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면 독일은 서쪽과 동쪽 양면에서 양쪽의 전선에 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략 자체가 큰 타격을 받는데 실제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가 러시아와 프랑스의 양면전이기 때문에 유럽의 전체의 전쟁이 전면 전환될 가능성이 많고 영국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따라서 슐리펜 계획은 독일이 먼저 프랑스에 전쟁을 일으키는 계획인 거죠. 유사시에 독일이 먼저 전쟁을 일으켜서 벨기에를 통해서 그 프랑스에 진입을 하는 계획이죠. 이제 그 침략하는 그런 그 공격하는 이제 노선이 그렇게 되는 거죠. 루트가. 이 과정은 1차 대전 발발의 과정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당시에 독일의 슐리펜 계획이 얼마나 아까 위험한 그런 독일의 전략이었고 또 당시 유럽의 국제 정세가 악화되면서 이것이 실제 1차 대전에서 현실화되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